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를 제외한 나머지 세포 소기관들은 전부 내막계의 이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내막계를 구성하는 세포 소기관들에 의해서 수행되는 기능 중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름하여 첫 번째 외포작용이라고 하는, 영어로 엑소사이토시스라고 하는, 또 한 가지는 그와 정반대의 내포작용이라고 하는 엔도사이토시스라고 하는 두 가지 작용인데, 둘 다 물질을 수송을 하는, 주로 이 물질 중에는 거의 대부분이 단백질인 경우가 많은데, 단백질 같은 이 물질을 세포 안에서 외부로, 외포작용은 밖으로 수출을 하는 작용입니다. 내포작용은 이 물질이, 이제 이 내포작용이 더 이상 단백질만에 국한되는 물질이 아니라 거의 모든 다양한 물질들이 안으로, 외부에서 안으로 유입되는, 이 수입되는 것을 이제 조절을 하는 두 작용입니다. 그래서 내포작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안은 이 세 가지 종류의 다른 내포작용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고, 이번 장에서는 외포작용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인데, 그것이 일단 정의를 하자면 외포작용이 무엇이냐? 안에 있는 물질을, 세포 내의 물질을, 안에 있는 물질을 세포막이나 또는 세포 외부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리소솜, 그러니까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이 목적지가 있다는 얘기죠. 세포막에, 바로 요 점이 세포막 단백질들, 당을 달고 있는, 세포막에 붙어있는 그 막단백질 중에서 내재성, 인테그랄 멤브레인 프로틴들 언급한 적이 있잖아요. 이 장에서 이 당들을 주로 이렇게 딱 주렁주렁 달고 있는 올리고당들을, 이 내재성 세포 막단백질들, 막관통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막단백질들이 요 외포작용을 통해서 막으로 운반이 되고, 또 다른 단백질들은 아예 막에 박혀있는 것이 아니라 세포 밖으로 완전히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던져버리듯이 낭떠러지로 외부로 완전히 분비가 되는 것이죠. 분비, secretion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니라 리소솜이라고 하는, 곧 보겠지만 세포 내에서 소화기관 역할을 담당하는, 모든 것을 갈아버리는 이 리소솜인데, 그것의 수행을,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전문 전담 분해 효소들이라든가 또 다른 이제 그것에 그 환경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백질들이 필요한데, 그들을 또 역시 리소솜으로 정확하게 수정해주는 세 가지 정도의 방향으로 외포작용이라고 하는 요 과정을 통해서 이들을 옮겨다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개입하는 세포 내 소기관들은 일단 조면소포체, 그 다음에 골지체, 그 다음에 리소솜, 이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 수성소낭이라고 하는 일종의 임시적인 그런 개별적인 독립적인 막이, 작은 막이 이 사이에서 생성이 되게 돼 가지고서 왔다 갔다, 그중에 수성소낭이라고 하는 것은 모바일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움직이면서 이들 사이를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이들 간의 물질을 이동을 시켜주게 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을 해서 들어보는 그림으로서 조면소포체가 이제 rough ER이라고 주로 우리가 얘기하는 좀 ER이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을 줄인 말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웨포 작용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 자체가 거기서 포장을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이동을 하는 게 바로 이 수송 소낭이라고 하는 transport vesicle이라고 하는 수송 소낭의 형태로 이 물질들을 보통 이 안에 있어 운반되는 물질들을 영어로는 카고라고 이제 하는데 이 카고 물질들을 이렇게 다음 목적지인 골지체에다가 골지 운반을 하고 이 안에서 그 물건에 대해서 좀 더 작업을 한 후에 그것도 역시 트랜스포터 베이스가 또 여기서 생성이 돼서 수송선항이 이 부분에서 사실 조금 좀 더 정확한 얘기로 세포 생물학 시간에 되면 좀 더 정확한 확실한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괜히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계속 수송소낭의 형식으로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것이 이제 세포막에 이렇게 같이 소위 말하는 융합이 되면 일부는 밖으로 분비가 되고 일부는 막에 그대로 붙어 있는 상태로 세포 막단백질이 되고 하는 것이 골자이고 그 와중에 일부는 이제 또 이렇게 리소솜으로 보내지게 되는 것이죠, 물질이. 자, 여기서 융합이라는 단어를 얼핏 언급을 했는데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제 수성소낭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을 사용을 해서 이들 간에 예를 들어서 조면소포체, 골지체, 세포막 또는 리소솜으로 물질들을 이렇게 원활하게 이동을 시킬 수 있게 되는 하나의 메커니즘 자체가 서로들 간에 서로 이 각각의 목적지들 사이에 물건을 운반을 할 때 그 물건을 전달하는 방식이 접수하는 방식이 각 막에 세포막으로 이루어진 세포막 물질들 인질 이중층으로 기본적으로 이루어진 이 세포막 물질들이 이들이 서로 간에 퓨전이라고 해서 융합을 통해서 지질로 이루어진 이 물질들이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융합이 되면 스르르 마치 내가 벽을 타고 쑥 들어가듯이 벽이 나에게는 아무런 장벽이 되지 않은 것처럼 그러면 정말 좋겠는데 스르르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과정의 매우 중요한 골자입니다. 그래서 세포 막단백질을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포 막단백질들이 전부 수송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 장을 진핵세포에 관해서 시작을 할 때 막에 있는 단백질부터 먼저 상기를 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막에 있는 단백질들이 전부 그 당단백질이라고 글라이코실레이트 단백질이라는 것을 상기시킨 이유도 지금 이 웨포작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미리 복선을 깔아둔 것인데 다시 정리하자면 웨포작용을 통해 가지고 수송되는 이 물질들의 이 공통점을 살펴보면 일단 외부로 분비가 되는 물질들 여러 가지 분비 효소, 소화 효소들 분비가 되잖아요. 또 호르몬 같은 것들 분비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엔 막 단백질. 세포막에 있는 이 다양한 수송체, 수용체, 효소 뭐 다양하잖아요. 그 다음에 앵커, 그 다음에 리소솜으로 가는 세 가지 종류의 단백질들이고 그러면 세포 안에서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장소에 필요한 단백질 예를 들어서 무엇들이 있을까요? 핵으로 가는 단백질들이 있을 것이고
많잖아요. 핵으로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단백질들 많을 것이고, 뭐 전사 인자라든가 뭐 CDK 같은 것들도 CDK 다 핵으로 가야만 되는 단백질들이고, 그 다음에 동물 세포만 놓고 보더라도 미토콘드리아에 보내져서 일을 수행을 해야 되는 단백질들이 꽤 많거든요. 미토콘드리아 지가 자체로 리보솜이 있다며 지가 만들어서 지가 단백질 쓰면 될 거 아니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유구한 세월을 통해서 서로 같이 공생하는 과정에서 많은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필요한 단백질들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들을 사실은 다 핵으로 보냈어요. 이 군살 뺀다고 자기가 미토콘드리아 유전체에서. 그래서 니들은 이제 가서 핵에 가서 니들은 가서 이제 더 이상 친정 생각하지 말고 시집 귀신이 되어라 해서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필요할 때는 다시 와야 돼. 친정으로 와서 일을 도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많은 단백질들이 미토콘드리아로 수송이 돼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다른 세포 소기관들로 가야 되는 그런 단백질들, 리소솜을 제외한 또 다른 세포 소기관들로 가야 되는 그러한 단백질들, 그러한 것들 또한 세포질 안에서 자유로운 영혼, 그냥 세포질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만 되는 그런 단백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또 주변부 단백질 있잖아요. 막 단백질, 인테그랄이 아닌, 붙박이 단백질이 아닌 묻어있는 그런 주변부 단백질, 이들은 전부 외포작용에 포함이 되지 못한 아웃캐스트들이 되는 거죠. 나는 외포작용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데 나는 안 끼워주네 하는 이 친구들, 따로 이들은 이렇게 수송이 전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고 볼 때, 단백질은 합성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단백질 리보솜에서 합성이 딱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리보솜에 의해서 합성이 되는데, 이 두 가지 경로가, 하나는 외포작용에 의해서 수송이 되는 단백질과 그렇지 않은 나머지 단백질로 구분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는 첫 번째 이 갈라지는 단계가 리보솜이 어디에서 이 리보솜이 활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보솜이 외포작용을 통해서 수송이 되는 단백질들은 따로 모아가지고, 그 유전자는 따로 모아서 리보솜이 어디서 모여서 하냐면은 표면에, 소포체 표면에 다다다다다닥 붙어가지고, 왜냐하면 거기가 바로 출발 선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름하여 조면 소포체라고 이름을 하는 것이고, 면이 거칠다. 전자해명으로 보니까 뭐가 이상하게 까만 점들이 다다다다다닥 붙어 있는 막이 있더란 말이죠. 이거 뭐라고 이름 지을까? 조면 소포체라고 짓자. make sense.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우리가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토이의 이 디스커션에 불행히도 빠지게 되는 나머지 다른 잡다한이라고 얘기하지만 각자의 그 단백질을 보면 엄청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핵으로 가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 단백질 좀 많겠어요. DNA 중합효소, RNA 중합효소 다 핵으로 보내줘야 되잖아요. 히스톤은 어쩌고, 히스톤 단백질 전부 다 핵으로 보내줘야 돼.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에 가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단백질, 그 다음에 그냥 인생 뭐 있대 하면서 세포질에서 떠돌아다니는 단백질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주변부 단백질, 이런 것들. 이들은 전부 또 다른, 그러니까 조면소포체에 붙어 있는 이 리보솜이 있는가 하면, 나머지 자유로운 영혼을 닮은 이 프리라고 합니다. 프리 리보솜이라고 하는데,
뭐가 불리하다는 얘기지? 이들은 그 막에 이렇게 붙어 있지 않고 세포질에 그냥 둥둥 떠 있는 듯한 방식으로 이렇게 쫙 존재하는 그런 리보솜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들이 바로 이 나머지 단백질들을 합성을 전담하게 되는 이 두 가지의 큰 이 갈림길이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사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유전자의 작용에 의해서 단백질들의 잠재적인 정보가 튀어나왔는데 이제 부품 초운의 뜻을 품고 그 RNA들이 세포질로 왔는데 그 RNA가 나중에 운명이 어떤 종류의 단백질을 만들어낼 것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여기서 명확하게 리보솜에 의해서 분류가 되는 거죠. 리보솜들이 딱 보더니 너 일로 와. 너는 저기 외포작용을 통해서 가야 되는 녀석이다. 마치 저승사자가 너는 천국으로 가야 될 녀석이다. 너는 지옥으로 가야 될 녀석이다 하는 분류하는 거. 그것은 좀 예가 좀 그렇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갈림길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포작용을 통해서 이제 그 특정한 지역으로 수송이 돼야 될 단백질들은 여기 이제 조면소포체로 끌려와가지고서 리보솜에 의해서. 그러니까 리보솜들이 얼핏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 생각 없이 외포작용을 통해서 이제 수송이 되는 단백질들은 조면소포체에 있는 표면에 붙어 있는 리보솜들에 의해서 합성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얼핏 보면 그냥 리보솜들은 그냥 언제나 그 조면소포체의 표면에 붙어 있게 되는 움직이지 못하는 하고 있다가 낚시질처럼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에 있는 RNA가 오면 낚아채 가지고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리보솜들이 마치 계속 왔다 갔다 이 위성과 지구 사이를 셔틀을 왔다 갔다 하는 우주 왕복선처럼 얘들이 마구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들이 끌고 와야 될 어떤 RNA들을 끌고 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돼요, 이들이. 그래서 그들을 딱 잡아가지고서 어떤 특별한 기전에 의해서 다시 도킹을 이제 표면에, 어쩌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다. 큰 스페이스쉽이 있을 때 작은 우주선들이 왔다 갔다 모선에다가 살짝 도킹을 했다 또 갔다가 또 물건 끌어오고 그렇게 생각을 해도 또 좋고요. 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면세포체 표면에서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조면세포체 표면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조면세포체는 단일막으로 이루어진 구조입니다. 이 안에 공간이에요. 이게 공간. 그럼 이 표면 위에서 리보솜에 의해서 단백질이 합성이 되는 거야. 여기서. 그럼 단백질이 튀어나오겠죠, 여기서? 이렇게 단백질들이 튀어나와. 튀어나오는 단백질들은 고세를 못 참고, 여기에 있는 여기 특별한 구멍이 있습니다. 이 안으로 집어 넣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공간 안에서, 이 조면소표의 내부 공간이죠, 내부. 루멘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내부 공간에서 이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단백질들이 있잖 가공이 돼야 됩니다. 합성은 표면에서 이루어지고 가공은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면에서 이제 단백질들이 합성이 막 시작이 되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rough endoplasmic reticulum 조면소포체 위에 있는 리보솜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리보솜들이 전자현미경에 의해서. 그럼 이 내부로 보내지게 되거든요. 여기에 있는 이들이 안으로 살짝 이 단백질을 밀어넣는 거지. 그러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1번 중요한 일은 접힘이 제대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면소포체의 내부 환경이 바깥쪽의 세포질의 환경과 좀 특수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을 훨씬 더 단백질 접힘이 특수한 어떤 특별한 단백질 접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 조건을
스스로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그래놓고 자 한번 접어봐. 너 제대로 못하면은 너 좀 알아서 해. 하고 접힘이 그럼 이 접힘에는 그러면은 저절로 접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접힘 과정에서 저절로와 도우미들이 필요한 도우미들이 누구였어요? 샤페론이었죠. 샤페론 단백질들이 특별하게 어떤 도움이 필요하면 좀 도와줘? 하고 이렇게 붙여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 그렇게 이제 도와줄 때 또 한 가지 샤페론뿐만이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될 자리가 있냐면은 이황화결합 기억나시죠? 이거 요소에다가 이황화결합 붙여주면 단백질 구조, 3차 구조 만드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 이황화결합 같은 것들을 이 특별한 조면소 포체 내부에서 이 형성을 시켜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황화결합을 이런 조면소 포체 내부에서 하게 해주면 대표적으로 인슐린 같은 거 분비할 때 이황화 결합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거기 몇 개 중요한 부위에 이황화 결합을 붙여야 제대로 된 인슐린이 단백질이 이렇게 접힘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항체도 보여드렸잖아요. 항체를 만들 때 이황화 결합이 제대로 잘 형성이 거기서 돼야 된다는 것이고 이런 조면소포체가 없는 세균은 이황화 결합이 그러니까 세포질 내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이 진핵세포를 유전공학 기법에 의해서 진핵세포를 원핵세포 세균에서 발현을 시켜서 그것을 이용해 보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가 원래 의도했던 대로의 구조를 가지지 못한 단백질이 세균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전혀 물론 세균도 이황화 결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소가 있기는 하나 세포질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복잡한 내용까지는 그냥 또 쓸데없이 긁어부스러 만들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첫 번째가 그러니까 접힘이 원활하게 일단 여기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조면소 포체 안에서 단백질 접힘이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여기서 잘 못했는데 좀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이 접힘이 왜 중요한지는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이 접힘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각각의 단백질들의 고유한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게 안 됐을 경우 우리 얘를 잘 알고 있잖아요. CFTR 요 단백질이 돌연변이가 생기면 그 낭포성 섬유증이 생기는 그 단백질 돌연변이 단백질이 왜 생긴다고 했어요? 델타 506 요거 뭐가 페닐알레닌 F506이 페닐알레닌이 하나 이빨이 빠지는 덕택의 접힘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 가지고서 조면소 포체 내부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전부 믹서기로 갈아서 파괴가 되어버린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서 혹독한 이 검증 과정을 거쳐 가지고서 왜 갈리겠어요? 몇 번 기회를 주는 거죠 조면소 포체가. 자, 한번 접어봐 하다가 얘 못 접네 이거. 얘 어떡하지 얘를? 기회를 한 두세 번 줬는데도 안 되겠다 너는. 밖에 나가서 민폐 끼치지 말고 여기서 이번 생은 여기서 마감이다 하고 갈아버리는. 두 번째는 매우 중요한 이 당이 부착이 됩니다. 당이 일단은 기본 화장이라고 하면 좀 얘기를 할까? 당이 부착이 되는데 여기서 모든 단백질들한테 여기서 당이 부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 보내지거나 세포막에 있거나 하는 단백질들이 당들을 전부 다 이렇게 갖고 있게 되는 거죠. 단백질 합성을 하는 과정에서 당이 갑자기 와가지고 얘다 당 받아라 하고 이렇게 이제 부착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을 전담하는 효소들이 이 안에 존재를 한다는 얘기인데 조면소 포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당 부착의 형식을 우리는 특별하게 뭐라고 N-glycosylation이라고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N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미노산의 특별한 부위에 당을 부착할 수 있는데 그 특별한 아미노산이 누구냐면 아스파라긴이기 때문에 이 N, 아스파라긴의 끝
머리를 따서 N-glycosylation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또 다른 형태, 두 가지 형태 당부척이 있어요. 요거 수송 단백질이라고 하는 N-glycosylation이냐, 또 다른 형태 O-glycosylation이라고 하는 골지에서 처음으로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형성이 되는 그런 물론 일반 생물학과 수준에서 N-glycosylation과 O-glycosylation을 구분하는 그런 일은 누구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즘 세태에서는 한 10수년 전까지만 해도 일반 생물학을 제가 강의할 때 미국에서 얘기죠 물론 미국에서 강의할 때 분명히 N과 O-glycosylation을 구분해서 가르쳤었으나 요즘은 이 트렌드가 어디서도 일반 생물학 속에서 이걸 언급하는 것 같지가 않아서 나도 그 트렌드에 맞춰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을 얘기하자면 그렇다. 그래서 다 끝났어. 다 맞춰서 단백질이 다 접히고 글라이코실레이션도 그 N-글라이코실레이션이 다 완성이 됐어. 그럼 얘는 ready 보내야 돼. 다음 단계가 바로 골지체입니다. 그럼 다음은 목적지가 어딥니까? 골지체인데요. 어떻게 운반을 할까? 배 태워서 보내자. 그러한 보트, 페리 보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수송소낭이거든요. 그럼 수송소낭은 어디에 있을까? 마치 큰 유람선이 있으면 작은 구명 보트 하나씩 딱딱딱 내려가지고서 실어가지고 사람을 또는 물건을 보내는 것과 같은 비슷한 방식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어떻게 만드느냐? 꼬집어서 자기 일부분을 꼬집어가지고서 하나를 이제 소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당이 접히고 이제 당 부착까지 되고 당이 부착이 되고 잘 접혔어 제대로 완성이 된 거야 이제. 그러면 가자 할 때 이 녀석을 어떤 작은 코너로 이렇게 구석으로 세운 다음에 여기를 밧줄로 동여매서 끊어버리는 거죠. 그럼 갑자기 코너에 몰린 이 친구는 갑자기 뭐야? 여기서 뚝 끊겨서 독립적인 배에 태워져서 마치 저쪽으로 보내지는 것처럼 공포에 절규하게 되겠죠? 나 어디로 보내는 거야? 하고 그래서 어디로 가긴 걱정하지 마. 골지로 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수송소낭입니다. 근데 다시 강조하지만 이런 식으로 transport vesicle 수송소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수송소낭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디 따로 특별하게 존재하는 그런 물질이 아니라 있는 거 엉덩이 살 붙여서 갖고 이제 뺨에다 붙이듯이 그냥 어디서나 뚝뚝 띄어내 가지고서 같은 막으로 된 성분이니까 막이에요 막 성분. 그러니까 조면소포체의 일부 막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지고서 이제 수송소낭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일부가 분리돼서 형성이 되는 것이다. 조면소포체뿐만 아니라 골지체 그 다음 단계의 목적지인 나도 수송소낭 만들 수 있어. 세포막도 사실은 아무 데서나 나도 뭐 그런 거 만들 수 있어. 그래서 그럼 이들의 이제 일하는 방식은 이거 떼어낼 때 우리는 이것을 budding out 이렇게 또 띄어져 나니까 출하라고 한국말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들을 다시 또 다른 목적지에다 갖다가 이렇게 부착을 시킬 때는 이것이 융합이라는 형태로 같이 스스럼 없이 같이 그 일부가 다시 돼버리는 거죠. 이게 독립적으로 있다가 그 어떤 다른 큰 막으로 된 구성 부분의 같은 일부분으로 흡수가 이렇게 딱 돼버리면 그 안에 갇혀있던 물질은 그냥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그 안으로 퉁 하고 들어가게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물건이 이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낭에는 이런 수송소낭이라고 하는 주로 이제 조면소포체에서 골지로 가는 물질한 그런 소낭을 수송소낭이라고 얘기를 하고 골지에서 이제 완전히 밖으로 내보내게 하는 형태로 이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 많은 경우에 이것을 분비하는 소낭이라고 해서 secretory vesicle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송소낭, 분비소낭들이 그냥 마구 움직이는 모습이 단면으로 보여지는 그림입니다. 골지는 두 번째 목적지인 외포작용의 그 다음 목적지인 골지는 팬케이크처럼 되어 있어요.
팬케이크 여러 장층으로 쫙 쌓아가지고서 저기다 전부 그 뭐니 그 꿀 비슷한 거 뭐지 요새는 단어가 이렇게 생각이 자주 안 나지. 어쨌든 그거 있잖아요. 그거 쭉 발라가지고서 먹으면 참 맛있겠다 하는 생각이. 그래서 하나하나의 그 팬케이크, 그 개별적인 팬케이크를 시스터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스터나는 사실 복수이고 시스터네이가 돼야 하나의 개수가 시스터네이라고 해야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팬케이크가 되는 것이고 그것들을 전부 통틀어서 언급하는 것이 시스터나라는 복수 형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자현명에서 보면 실제로 이렇게 여러 층이 그러니까 몇 개의 시스터나로 되어 있느냐 하나의 골지가 세포 안에서 그거 역시 그때 내가 어떤 세포이냐 어떤 기능을 지금 수행하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게 그래서 골지라는 이름 자체는 옛날에 이탈리아의 이거 의사인지 생물학자인지 제가 확실히 다시 확인이 들어도 까먹으니까 요새는 인데 그래서 한 개체 내에서 조직에 따라서 뭐 한 개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20개에서 수백 개까지 이 개수 역시 천차만별인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 개수가 이렇게 많은 경우는 주로 어디가 있겠어요? 분비샘 세포, 췌장이라든가 뭐 하는 이렇게 밖으로 무엇을 내보내야 되는 기능이 주로 목적인 그것이 내 직업이야 하는 그런 조직 또는 세포에서는 골지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이 잘 발달이 돼서 존재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 골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름이 골지 요새는 골지 애파라투스라는 식으로 이름을 많이 하는데 옛날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조를 좀, 졸면서, 들었던 생물, 시간에는, 이거를 골지 시체라고 이제 되어 있었어요. 이게 골지 시체. 교과서에. 아직도 그 기억이, 왜냐면 이름이 너무 특이해서, 골지 시체? 뭐지? 무명 시체? 하는 것처럼. 골지 시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오랜만에 생물학을 들으려고 미국에서는 골지 애파라투스라고 또는 골지 바디 옛날에 이런 식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골지체라고만 돼 있었던 이제는 더 이상 누구도 골지 시체라는 얘기를 안 해.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이게 사람 이름을 따서 한 거였구나. 그럼 옛날에는 그때 당시에 옛날 한국은 훨씬 더 예의를 차리는 것에 좀 더 신경을 써서 거기다가 미스터를 붙여줬구나. 미스터 골지라고 골지 시체 라고 느끼고 한국도 참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을 여기서 하게 됐다는 얘기인데 쓸데없는 소리로 이렇게 자꾸 시간을 까먹을래? 이 골지체 자체 기능은 뭐에 비유하면 딱 좋은가 하면은 우체국 중에서도 우편 집중국이라고 있잖아요. 이것은 일종의 물류센터 비슷한 곳입니다. 우편물의 물류센터 비슷한 곳이 우편 집중국인데 그래서 마구 물건들이 그곳으로 집화가 되면 분류가 거기서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일종의 물류센터 허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서 막 분류를 해서 이것은 절로 보내고 이것은 이쪽으로 보내고 하는 이 분류 및 수송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골지에서. 그래서 어떻게 분류를 하냐. 크게 세 가지 경로로 분류를 여기서 해줘야 돼요. 어떤 단백질이라든가 어떤 물질들이 들어오면 이 친구들 1번 보내줘야 되는 세포막과 외부로 보내줘야 되는 이건 동일한 운명을 가지고 있는데 세포막에 그대로 남아있는 친구들은 일로 들어올 때 골지체로 들어올 때 이미 막 상태에 수송소낭으로 들어올 때 수송소낭의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여기에 박혀 있는 거예요. 수송소낭에. 그러니까 조면소포체에서 만들어질 때 벌써 이들은 완전히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막에 그냥 붙어 있는 친구들이지. 그들을 다시
포집을 해서 이렇게 막 소낭의 형태로 보내버리니까 이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이 안에 이 당 부착이 여기서 이렇게 이 안쪽으로 내부로 이렇게 당 부착이 되는 것이고, 이들이 안으로 안 들어오고 이렇게 막에 아직도 걸쳐 있게 되는 이유는 왜 그렇겠어요? 여기에 뭐가 있어서 그럴까? 바로 이 부분이 막관통, 나선 구조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고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이 정도 수준의 내용은 사실 세포생물학에서 다뤄야 되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할까봐, 이렇게. 아니, 왜 어떤 애들은 막에 붙어 있고, 어떤 애들은 같이 가는 애들인데, 밖으로 낭떠러지로 떨려 나가는 거지? 그러지 않고 이 막관통 나선 구조가 없는 단백질들은 여기 안에 이렇게 박혀 있는 거죠. 이렇게 있다가, 이들이 나중에 골지도 갔다가, 이제 세포막으로 같이 융합을 하게 되면, 이들은 완전히 낭떠러지로 떨려 나가는 거고, 이들은 세포막에 아직도 남아있게 되니까.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들은 막단백질로 휴 나는 살았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종류의 단백질과 두 번째는 리소솜으로 보내져야 되는 단백질들이 있어요. 이따가 리소솜을 보게 되면 그때 어떤 단백질들이 필요한지 알게 되겠지만, 세 번째는 얘는 이제 돌려보내는 환불 원정대. 잘못 온 거지. 무진 조면석포체에 있어야 할 녀석들이 잘못하다 낮잠 자다가 같이 끌려 들어오는 녀석들. 이건 다시 돌려보내야 되거든요.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는 다시는 그러지 마, 실수하지 마 하고 차비 주어서 다시 수송소낭 태워가지고서 보내버리는 거죠. 근데 또 와.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의 분류를 해야 되는 거죠. 쉽네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면 세 가지 그거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니 골지에서 무슨 재주가 있다고 이걸 전부 다 정확하게 알아가지고서 분류를 하겠어요. 근데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것을 우편 집중국이라고는 비유를 하는 것 자체가 이들을 어떻게 다 알고서 분류를 하겠어요. 우편 번호가 있거든요. zip 코드가 다 고유한 단백질마다 쭉 만들어지면 그 단백질 내부에 그 자체 내에 우리가 무슨 백신을 맞으면 그 안에 칩을 박아 놓는다는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는 것처럼 단백질이 만들어지면은 그 단백질 자체 내에 어떤 특별한 코드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이제 세포생물학자들은 이것을 이 세포의 무슨 zip 코드라고, 단백질의 zip 코드라고 표현을 이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 물질이다라는 것을 표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단백질 자체가 어떤 단백질은 핵으로 가야 된다, 나는 미토콘드리아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세포에서 알아서 이미 초기 단계에서 분류해서 보내게 될 수 있는 하나의 일환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분류를 잘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당부착을 이제 또 하는 거지. 당단백질을 하는데, 그러니까 조면세포체에서 부착을 한 당은 보고 골지체에서 당 부착을 전담하는 효소들이 비웃는 거지. 야, 너 그 머리 어디서 깎았니? 참 촌스럽게도 깎았다. 일로 와, 내가 다시 해줄게. 해서 이런 훨씬 복잡한 새로운 형식의 당 부착 형식인 O-글라이코실레이션이라고 해서, 왜 이것을 O라고 하냐면은 OH 중에서도 타이로신을 빼고 OH기를 가진 아미노산이 시린하고 이 스리온인 요 두 개가 있잖아요. 시린하고 트리온인을 해갖고 요 H 띄워버리고 여기다가 O 링키지를 달아가지고서 산소에다가, 그래서 당을 여기다 붙이는 것을 O 글라이코실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요게 처음으로, 이러한 기술은 조면소포체에서 있는 초짜들은 전혀 발휘를 못하는 기술이다라고 자부를 하면서 골지체에 있는 당부착 효소들이 이것을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N-글라이코실레이션도 이제 훨씬 더 복잡하게, 이거 다시 해, 이거. 어디서 이렇게 촌스럽게 글라이코실을 해왔어? 그래서 쭉쭉쭉쭉 잘라내고 다시 거기다 붙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훨씬 더 복잡한 당 단백질을 부착할 수 있는 이유는 층층씩이야. 방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1층에서 시스토나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1층에서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자 2층으로 올라가서 좀 더 하세요. 다 끝나면 3층으로 올려보내서 해서 준비될 때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쓸데없이. 그래서 매우 복잡하고 현란한 모습의 당 부착이 여기서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훨씬 더 정확하게 외부에서 우리는 어떠한 단백질들이 어떠한 특별한 자기 자신의 아이디를 표출해내는지를 쉽게 구분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그런 것이고 또 이 당이 이런 식으로 해서 부착이 되는 당 자체가 그건 이제 리조솜에 가서 얘기를 합시다. 그래 가지고 이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조면소포체에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친구들이 골지에 이렇게 융합이 돼서 1층, 2층, 3층 올라가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인데 보낼 때는 이것을 아무 때나 그냥 원하지도 않는데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외부에서 나 이거 필요해 라고 큐 사인 보낼 때만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거는 regulatory secretary pathway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지 않고 그냥 A 만들었으니까 그냥 보낼게, 필요 있으나 없으나 하는 그런 경우는 constitutive secretary pathway라고 하는데, 중요한 점은 그러니까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도 여기서 이렇게 자 완전히 분비를 할까 말까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어떤 특별한 조건에 의해서 분비를 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신경 전달 물질 있잖아요. 아세틸 콜린이라든가 뭐 그런 신경 전달 물질들이 신경세포에서 우리가 신경 신호를 보낼 때만 이것들이 팍 밖으로 보내져서 신경 신호가 나가게 되는 이러한 방식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쪽에는 그 정반대 방향인 내포작용에 의해서 내포작용 혹시 그러니까 이쪽 막이 이렇게 어흥하면서 일종의 수성 소랑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이 간략하나마 매우 뭐 일종의 모든 에센스는 사실 다 언급을 했던 외포작용의 뭐 모든 것입니다. 일반 생물학 수준에서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역시 또 노벨상을 받았네. 노벨상을 굳이 뭐 언급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일반 생물학 시간에서 배우고 있는 그거 아무것도 중요하지도 않고 지루하기만 하고 이거 왜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거고 정말 미워 죽겠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달리 생각을 하시라고 이렇게 자꾸 뭔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거 해가지고서 노벨상 받았어라고, 여러분들도 그거 해서 노벨상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일상생활 노벨상은 인류의 어떤 삶의 질을 훨씬 높이는데 큰 공헌을 한 그런 연구에만 주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얼핏 볼 때 아니 뭐 현미경 발명한 거 가지고 왜 노벨상을 주고 난리야? 아니 무슨 고세균에서 무슨 효소 하나 어디서 그 훔쳐온 거 가지고서 노벨상을 줘? 참 돈도 참 쓸 데도 없다. 아니 무슨 뭐 크라이오 EM 전자현미경 그걸 왜 노벨상을 주고 난리야? 외포작용 도대체 왜 해야 되는지도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것에 그걸 연구를 했다고 노벨상을 줘? 별걸 다 준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나 그것들에 의해서 그것들이 잘못돼 봐야 이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밝혀내고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게 될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무슨 어떠한 곤경에 처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잠재력이 그러한 연구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14년에 이 세 과학자가 참 전부 좋은 대학도 참 좋은 데 있다. 이 과학자들이 결국은 이제 노벨상을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에 대한 업적에 대한 공로로 받게 되었으나
사실 이들이 그래서 결국 그것을 우리는 이제 일반 생물학 시간에서 마취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이들의 십수년간에 걸친 오랜 시간 동안의 연구의 결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포작용에서 언급이 되지 않았던 또 다른 내막계들, 왜 나는 빼먹는가, 좀 섭섭하네, 나도 좀 끼워주지 라고 했을 때, 그래 너부터 한번. 그러니까 소포체인데 이 친구는 조면소포체와는 다르게 외포작용에 전혀 참여를 하지 않고 일단 이름 자체도 활면입니다. 스무드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뭘까? 이게 없다는 얘기겠죠? 리보솜이 없어, 표면에. 그러니까 이게 매끈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근원은 만들어질 당시의 근원은 조면소포체와 활면소포체는 동일한 기원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들은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핵막과 조면소포체와는 다르게 핵막과 서로 이제 연결된 통로로 이어지지 않고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리보솜이 없다. 기능이 완전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실제 전자현미경에서 우들두들 이렇게 보이는 조면소포체들이 있는가 하면 그 근처에 여기에 이렇게 매끈한 활면소포체들을 따로 구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기능이 이들은 그러니까 무슨 뭐 수송, 단백질의 접힘, 당부착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지질이 더 관심이 있어. 리피드들을 합성을 하거나 또는 그 리피드의 어떤 다른 대사작용을 하는데 주로 그래서 지질을 주로 합성을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리피드가 필요한 곳에는 나를 좀 불러줘라고 하는. 그래서 가장 리피드가 많이 필요한 이 세포막, 세포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 좀 더 크기를 성장을 한다면 처음에 G1 사이클에 처음 진입한 세포 크기를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크기 키우려면 이쪽 세포막도 많이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활면소포체에서 계속적으로 그 원재료 세포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그 인지질 원재료들을 일종의 그 반완성된 막의 형태로 계속해서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왜 또 나와 이게? 그 다음에 동물세포에서는, 식물세포에서는 이것이 좀 다르지만 칼슘 이온을 저장을 하고 이제 해놓습니다. 칼슘 이온은 어떤 신호 전달을 하는 하나의 첫 번째 이 스위치 역할을 하는데 사용이 많이 됩니다. 칼슘이. 동물세포에서 특히. 식물세포도 마찬가지이긴 하나. 그래서 신호 역할을 해주려면 평상시에는 나돌아다니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툭 튀어나와서 짠, 나 나타났다. 그러니까 니들 알아서 반응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호 역할을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서는 이 세포가 딱 이렇게 있으면, 동물세포가 있으면 칼슘이 여기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지.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칼슘들은 전부 밖으로 쫓아내어 있든가 좀 나가 있어 좀. 아니면 미처 밖으로 쫓아내지 못한 친구들은 그 안에 무슨 창고에다 저장을 해내지. 창고에다 이렇게 저장을 해놓든가. 아니면 밖으로 전부 내보내 놓든가. 그러고 있다가 신호가 이렇게 칼슘이 필요한 신호가 큐 오면 그제서야 외부에 있던 칼슘과 안에 여기 있던 이 쟁여놨던 칼슘이 쭉 밖으로 방출되면서 그 신호 전달에 그 효과가 딱 나타나는 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세포 안에서 어디다가 이 칼슘을 저장해 둘 것인고 하실 때 활면소포체가 저요 하고 발런티어를 해서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특히 칼슘이 그런 식으로 이제 기능하는데 중요한 조직 세포는 우리의 근육입니다. 근육이 칼슘을 방출을 해야 근육세포에서 그 신호에 의해서 그 칼슘에 의해서 그 근육세포에서 딱 이 수축이 이루어져서 내가 이런 식으로 막 나의 근육을 움직여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칼슘이 어떻게 방출이 될 수 있냐는 신호는 여기서 먼저 신경신호가 가야 되는 것이고 그 신경신호가 간 신경신호가 여기에 있는 여기를 때려서 일단 이쪽에 있는 여기 이제 파랗게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바로 그
활면 소포체들이 근소미들을 덮고 있는 그런 활면 소포체들입니다. 여기서 칼슘이 확 방출이 돼서 그 신호 전달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근육세포에서야 그 활면 소포체들을 특히 이 사코플라즈믹 그냥 무슨 스무즈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근육세포에서는 특히 이것을 사코플라즈믹 레티큘럼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경우엔 레티큘럼 대신에 사코플라즈믹 레티큘럼 대신에 좀 더 줄여서 사콜렘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근육세포에서만 특별히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벌써 이 기능을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지질의 합성, 그다음에 칼슘 저장, 동물세포에서만. 식물세포는 그 칼슘이 딴 데 저장이 됩니다. 스무드 ER 말고 그들의 중심 액포라고 하는 베큐에서 저장이 되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이 활면소포체 역할은 해독작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독을 해서 이제 잠재적인 독성을 제거해야 되는 물질들이 주로 외부 물질들이거든요.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인데 이 녀석이 어떤 사단을 낼지 모르니까 일단은 무조건 전부 통제해서 다른 물질로 변형시켜버리는 그러한 외부 물질들을 비생체성 xenobiotics, 비생체성분 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코올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알코올이 조금 예외긴 하나 비생체 성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소수성 물질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체 내로 훨씬 더 빨리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친수성 물질이었다면 이들은 일단 들어오는 단계에서 우리가 걸러버리지. 너 본 적이 없는 녀석인데 일로 와 하고.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러한 물질들은 몇 가지 경로를 통해서 방출이 되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대변을 통해서 방출을 한다든가 또는 소변을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방출을 한다든가 소변을 통해서 방출할 때는 이제 콩팥을 통해서 먼저 이렇게 가야 되겠죠. 라는 식으로 들어온 물질을 밖으로 혹시 모르니까 무슨 짓을 저질지 모르니까 밖으로 보내야 되는데 일단 그것들을 수거해 가지고서 보내기 위해서는 간에서 주로 물론 일반 각자의 세포에서 개별적으로 지방자치제 형식으로 변형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각각이 전부 다 스무드 ER을 줄여서 SER이라고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스무드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 또는 근육세포인 경우는 그것이 사콜렘마라고 해서 이제 SR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을 그런 식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그 물질 자체 대부분이 소수성 물질인데 알코올을 제외하고는 이 소수성 물질을 친수성 물질로 우리가 이 세포 내에서 인식을 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어떤 특이적인 수용체에서 찝어가지고서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친수성 물질로 변형을 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이 해독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알아서 각각의 우리의 리셉터들이 잡아가 포집을 해서 가라 이제 다시 들어오지 말고 보내주는 것이 해독작용의 근간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쓸데없이 본의 아니게 오히려 더 사태를 악화시키는 그런 실수도 저지르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 벤조 원음이 아니라 저 서양 친구들은 이것을 벤조파이린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걸 발음을 뭐라고 하겠어요? 피렌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벤조피렌이라고 하면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탄고기라든가 탄고기 먹으면 암 걸린대. 바로 이것 때문에. 담배 연기, 매연, 공통적으로 다 들어있는 벤조파이린인데 이게 이런 물질이에요. xenobiotic이겠네. 이거 들어오면
소수성 물질의 아주 원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간에서 주로 간에서 이것을 이제 하는데 해독작용을 간에 활면소포체 안에 있는 특별한 요 효소가 이것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딱 산소를 붙여가지고서 이 친수성을 만들고 한 번 더 해서 여기서 훨씬 더 강력한 친수성을 만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자, 이쯤 하면 됐지? 자, 이제는 넌 나가도 되겠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벤조파이린 다이올 에폭사이드라고 하는 이름 자체 전혀 중요한 거 아니고 여기까지 게 나가라고 이렇게 붙여준 물질들이 나가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얘가 여기 이곳으로 옵니다. 지금 DNA 이중사실에 이렇게 염기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붙어서 중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안에 끼어들어가는 거지. 안에 이렇게 끼어들어가게 되면은 DNA 복제를 하는 과정에서 DNA 복제는 얘를 뚝 띄어낸 다음에 이 효소가 각각의 사슬에 알아서 이렇게 다시 거기에 상응하는 상보 뉴클리오티드를 갖다 붙이는 것이 복제 과정인데 여기서 다반지에 밀렸음. 수능 같은 거 볼 때 가장 나이트메어가 그런 거 아니에요. 답지 이렇게 쓰다가 밀려서 버블쉿 쓰다가 밀려가지고 완전히 폭망하는 그래서 세포가 폭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암이 유발이 돼. 그래서 탄고기 먹으면 암 걸린다는 사실이 바로 그 벤조파이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해독작용을 하지 않았다면 별 큰 무리를 이제 야기하지 않고 그냥 있었을 텐데 이런 또 예기치 않은 이런 사단을 내버리네요.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활면소포체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활면소포체와 조면소포체의 상대적인 기능 차이를 관점에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네가 누구냐에 따라서 요 조면소포체를 네가 많이 갖고 있느냐, 활면소포체를 많이 갖고 있느냐가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질 합성이 주로 이제 많은 활동이 돼야 되는 어떤 세포가 지질 합성을 많이 해야 될까? 세포막이 많이 필요한 것은 이 표면적이 주름이 많이 잡힌 곳. 뇌주름, 인간이 침팬지보다 이렇게 훨씬 더 뛰어난 고등 동물로 DNA 염기서를 비교하니까 98.8%가 서로 동일치한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침팬지와 확연히 다른 이유 전두엽이 뇌주름에 엄청 많이 발달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낼 때 활면소포체에서 역할을 많이 도와줘야 되는 창자, 특히 작은 창자 거기서 흡수를 많이 해줘야 하기 때문에 작은 창자 보면은 작은 창자의 상피세포가 주로 이렇게 막 많이 세포막 표면이 이렇게 굴곡이 이렇게 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데서는 활면소포체가 훨씬 더 많이 발달이 돼야 되겠죠. 반면에 세포막 표면적보다는 바깥으로 분비를 하는 기능이 훨씬 중요한 그런 조직 같은 데서는 그러니까 좀 전에 췌장 같은 예를 들었었는데 소화효소를 많이 분비를 해야 되는 뿐만 아니라 요즘 같은 게 코로나 팬데믹에서는 이것이 훨씬 더 비림프구라고 하는 백혈구가 바로 항체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분비를 하는 그런 세포거든요. 이 비림프구에서 세포 표면에 항체도 만들어 놓고 항체를 수용체처럼 그려놓으면 어떡하니? 이렇게 항체가 직접 이렇게 자기 만들어서 있고 또 만들어서 이렇게 분비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항체가 돌아다니게 되는 것이고 여담인데 세상에 설마 이황재 교수님께서 의대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으리라고 직접 했으리라고 난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데 얼핏 요즘 신문을 보니까 항체 무용론 요즘 코로나 백신에서 항체를 만들면 그 항체는 혈관 내에서만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항체가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지를 못해가지고서 코로나가 백신을 맞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를 설마 그런 얘기를 예, 했을 리가 의사분이 라고 해서 가짜뉴스라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그것을 꽤 또 퍼뜨리고 다니는 나처럼 늙은 내 동기들이 저 카톡에다가 그거 정말 많이 퍼뜨리고 다닙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짜증이 나가지고서 그런데 세상에 그럴 리가 있겠어. 이 항체라는 것들은 혈관도 물론 이제 순찰차 돌아다니긴 하지만 이 항체 또 다른 백혈구들처럼 골수에서 만들어져 가지고서 모든 림프구도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염증 반응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침투를 했을 때 혈관 안에 존재하고 있던 이 백혈구들이 마구마구 나가가지고서 혈관 밖으로 튀어나가가지고서 그것들을 분쇄해버리는 것이 염증 반응의 일환인데 항체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가지고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그런 헛소리를 하다니요. 잠시 또 흥분을 했는데 그렇다는 얘기고, 자 리소솜이 이제 그 활묘소포체는 그 정도로 했으면 충분하고, 요 외포작용에서도 하나의 그 외표적인 물질을 받아주는 하나의 종착지 중에 하나인 리소솜은 얼핏 언급을 했지만 세포 내에서 소화기관 마치 세포 내 위처럼 작용을 합니다. 이제 소화기관인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세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분해를 해서 재활용을 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재활용을 해야 되는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소기관들 중에서 낡아 빠진 소기관들, 특히 미토콘드리아 듣고 있나? 다른 소기관들 중에서도 이 친구를 특히 예의주시해야 되는 이유가 이들이 낡게 되면 여기서 마치 낡은 차들이 거기서 막 가스가 새가지고서 이제 피스톤에 이제 실링이 흐물흐물해져서 그래서 유해가스가 유출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거기서 활성산소 같은 것들이 막 튀어나와서 세포 자체의 존폐를 이제 위기에 빠뜨리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낡아 빠진 미토콘드리아를 발견하게 되면 지체 없이 잡아 먹어버려야 되는 거지. 여기서 이제 분해를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리소솜으로 보내가지고서. 그 다음에 세포 자체 내에서는 영양분의 유입이라는 것이 사실은 결국은 바깥에서 있는 외부 물질을 안으로 들여와야 내가 이제 뭔가를 흡수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유입된 이 물질들을 어디서 분해할 거냐 할 때 전부 다 리소솜으로 보내져가지고서 분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엄청난 분해 효소들이 있어야 되겠죠. 가수분해 효소들. 일반적으로 4가지 종류의 가수분해 효소들이 리소솜에 있어야 되는 거지. 일단 핵산을 분해하는 가수분해 효소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지질을 분해하는 단백질, 그 다음에 탄수화물, 모든 종류의 이 고분자 물질들은 전부 다 리소솜에서 넌 죽었어 하고 갈아버려야 되는. 그런데 이 가수분해 효소들은 공통적으로 전부 산성 가수분해 효소들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pH 이상에서 일을 훨씬 원활하게 잘하는 산성 가수분해 효소의 대표적인 효소 중에 우리 위에 있는 펩신이라고 하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그 아주 극심한 이 위산이 득실되는 그 조건에서 단백질 분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효소인데, 그런 것처럼 리소솜 안에서도 그런 산성 조건에서 특이적인 가수분해 효소들이 존재하는데, 그들이 전부 어디서 만들어져야 되겠어요? 골지에서 그쪽으로 보내줘야 되는 거지. 외포작용을 통해 가지고. 뿐만 아니라 산성 조건은 그럼 누가 만들어내느냐? 양성자 펌프라고 하는 특별한 펌프, 뭐라고 그랬죠? ATP를 사용을 해서 특별하게 수송을 해야 되는. 왜냐하면 이것이 그 농도 기울기라고 하는, 농도 기울기라는 것은 농도가 많은 곳에서 농도가 적은 곳으로 물질이 자연적으로 디퓨전, 확산이 되는 그런 힘을 농도 기울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도 기울기라는 것은 그 차이에 그 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마치 이 높이가 클수록 물이 낙차가 큰 곳에서 압력이 훨씬 더 큰 압력으로 물이 내려가듯이 그것이 이제 농도 기울기인데 그 농도 기울기에 의해서 물질이 자연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닌 농도 기울기를 역행을 해서 거꾸로 연어도 아닌 것이 지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이제 농도 기울기에 역행을 해서 하는 이것을 우리는 능동수송이라고 하는데 이거 전부 다 다음 장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을 미리 지금 얘기를 이 능동수송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죠? 자연적이지 않으니까 그것에 주로 이제 ATP 가수분해가 사용이 되는데 그래서 그 ATP를 사용을 해서 능동수송을 하는 그런 수송체들을 펌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펌프 또는 ATPase라고 둘 다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해서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ATP 가수분해를 해야 되니까 그런 양성자 펌프들이 양성자라니 그러니까 양성자는 뭐죠? 프로톤이잖아요. 프로톤. 양성자를 그런 식으로 능동수송을 하는 펌프입니다. 자, 산성과 양성자가 결부가 되잖아요. 산성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소이온이 농도가 높아야 되는 건데 그 높은 수소이온 농도를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이냐. 바로 양성자 펌프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지금 이 양성자 펌프의 그림이 여기서 있습니다. 양성자 펌프 하나가 ATP 가수분해를 이용을 해서 수소이온을 지금 이미 수소이온이 이렇게 많아서 pH가 낮아져 있는 이 상태에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것이죠. 바깥쪽에 수소이온의 pH는 예를 들어서 pH가 약 7점 정도 0도 정도 될 텐데 그러니까 수소이온을 저절로 물론 수소이온은 저절로 못 가지만 어떤 수소이온을 따로 전담해서 수송하는 수송체가 있어야 들어가지만 세포막을 통과 못하니까 다만 이것을 농도 기울기에 역행을 해서 뿜어내는 것이 양성자 펌프인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양성자 펌프가 여기서는 4개만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지만 훨씬 그보다 더 많겠지요, 당연히. 예.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산성 가수분해 효소들이 쫙 이렇게 질비한 것이죠. 그리고 이쪽에는 물론 또 여기에 있는 당 단백질들은 이 막에 붙어있는 당 단백질들이건 아니면 이 안에 있는 당 단백질들이건 이들이 골지로부터 왔을 테니까 분명히 당 단백질들일 거 아니에요. 이들은 인식 마커하고는 또 다른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당이 산성 조건으로부터 이 구조를 보호를 해주는 코팅 구실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역시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일반 생활 시간에 굳이 알 필요는 없는 것이나 말을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리소솜에 관한은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서로부터 물질 수송이 외포작용 과정에서 아니 어떻게 알았어? 리소솜이 맨 마지막 종착역이 된다는 것을 일종의 하는 것은 그 단백질 리소솜으로 가는 단백질들을 방사성 동위원소로 이제 표지를 해보면 알아요. 여기서는 그런 차원에서 라이페이즈는 지질을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소화효소죠. 일종의. 리파아제라고도 한국말로 얘기합니다. 이 라이페이즈를 처음에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준한 라이페이즈니까 그 방사선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추적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 라이페이즈를 표지를 동위원소로 한 다음에 따라가 봤더니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따라가 봤더니 처음에는 그 방사능이 가장 많이 검출이 되는 쪽이 리보솜이에요. 리보솜이 주로 조면소포체에 붙어있는 리보솜이겠죠. 그러다가 그 방사능이 어디로 슬슬 옮겨가느냐 하면은 그 다음에 슬슬 옮겨가는 것이 첫 번째 조면소포체 이 아래 루멘 안으로 들어간 조면소포체 얘기겠죠. 그 다음에 어디로 골지로 슬슬 이렇게 옮겨가다가 이제 라이페이즈니까 여기로 이제
리소솜으로 시간이 경과할 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라이페이즈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방사성 동위원소를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이것을 추적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은 뭘까요? 이 라이페이즈에다가 융합을 GFP 퓨전을 붙이면 방사능 피폭 염려 없이 실시간으로 현미경 안에서 이게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추적이 가능하겠죠? 야, 이거를 시험 문제를 내가 이렇게 딱 해서 냈으면 정말 좋은데 불행하게도 이게 시험 범위에 포함이 안 되게 돼서 얼마나 개인적으로 안타까운지 모르나 할 수 없죠.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 다음에 리소솜은 그래서 외포작용인 측면에서는 종착역이고 또 이 안으로 내부로 유입되는 이 내포작용을 관장하는 측면에서 내포작용 역시 종착역입니다. 내포작용의 모든 물질들의 종착역. 모든 외부에서 들어오는 내포작용을 통해서 들어오는 물질들은 리소솜으로 보내져서 거기서 다 분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 외포작용을 통해서 그것에 필요한 여러 가지 효소라든가 펌프를 받아서 준비하고 있다가 장사 준비하고 있다가 문 열면 이제 내포작용을 통해서 온 물질들을 전부 분해시켜 버리는 거죠. 바이러스 같은 것들도 나중에 또 다음 장에서 사실 얘기해야 될 얘기지만 이 내포작용을 통해서 사실 들어오는 물질들이거든요. 바이러스가. 그러면 리소솜으로 전부 보내줘서 다 분해가 돼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무 걱정이 없을 텐데 바이러스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와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리소솜으로 자기가 안 보내주고 탈출을 하는 기술을 익히고 와가지고서 들어와서 탈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포작용을 통해서 들어온 물질을 지금 이것이 리소솜인데 시뻘겋게 이미 나는 산성이다라는 걸 표출하기 위해서 일부러 시뻘겋게 해놓은 이들이 안으로 들어온 물질과 융합을 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물질들은 이제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밖에다 갖다 버려요. 이제. 또, 아까 얘기한 낡은 세포 소기관들을 분해한다는 그것이 이제 자가포식작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오토페이지라고 영어로 해서. 그래서 오래된 세포 소기관들을 분해하는데, 세포 소기관들이 오래된 낡은 것들이 혹시 없어도 어떤 경우에는 자가포식작용을 그냥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굶었을 때. 음식물이 안 들어오네? 어쩌지?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영양결핍 스트레스. 이럴 때 멀쩡한 세포 소기관들을 제살 깎아먹기를 통해 가지고서 분해를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살아야지. 지금 곧 오겠지. 곧 뭔가 음식이 공급이 되겠지라는 전제 조건 하에 있는 세포 소기관들을 분해를 시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그러니까 자가 포식 작용이라는 걸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하나는 낡은 세포 소기관들, 당연히 해야 되는 낡은 세포 소기관들. 두 번째는 낡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세포 소기관들을 그런 식으로 잡아먹어가지고 카니발리즘을 일으켜서 이 굶주림 조건에서 이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런 두 가지 조건인데 특히 이 두 번째 이 자가포식 작용이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 자가포식 작용을 통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일부러 조금씩 굶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요 두 번째에는 영양결핍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자가포식 작용을 유발을 하겠죠. 그런 과정에서 낡아버린 이 미토콘드리아 같은 것을 세포 소기관들을 분해를 함으로써 우리가 수명을 늘릴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일종의 요즘에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우리 몸에 좋아지게 되는 하나의 이 원인 제공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다라고, 그것이 얼마나 사실인지는 좀 더 연구를 해서 지켜봐야 되겠으나, 그래서 그 자가포식 작용에 관해서는 또 역시 이건 왜 노벨상을 맨날 툭하면, 그래서 이 좀 오수미라고 하는 일본의 그 매우 장인 정신에 투철한 이 과학자분께서
오랜 세월 동안 자가포식작용에 대한 연구의 공로로 법적으로 최근에 또 노벨상을 받게 됐습니다. 페록시즘은 그냥 간단히 넘어가는데 미소체라고도 하는데 왜 그냥 한마디 언급을 하고 언급할 가치가 있는 것이 활성산소는 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데 자기가 저지른 똥을 남이 치워주는 경우로 이 페록시즘이라고 영어로 제대로 된 발음이고 한국말은 퍼옥시즘 그냥로 주로 많이 발음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뭐 하이드로전 페록사이드라든가 또는 이거보다 훨씬 더 악랄한 활성산소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효소들이 얘들을 제거를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한 또 지방산도 분해를 하고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하고 또 엽록체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활성산소를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하고 아주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가깝게 아주 친하게 지냅니다.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고 액포의 경우는 이제 식물세포 때문에 동물세포에서 액포를 찾아보기는 좀 힘든데 식물세포는 중앙에 아주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Central Vacuole, 중심 액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형태로 발견이 되면서 그 식물세포에서는 이 중심 액포가 칼슘 저장고 역할을 하고 동물세포에서 그 활면소포체가 하던 일을 그 다음에 식물세포는 많은 2차 대사 산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플라보노이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안토시아닌이라든가 우리가 몸에 좋다고 알려진 여러 가지 2차 대사 산물들 이를 주로 이제 액포에다 저장 일종의 창고 또는 쓰레기장이라고 할까나 그러니까 식물세포가 점점 커질수록 머추어해 갈수록 액포의 크기가 훨씬 더 커져요. 처음에 식물세포가 갓 태어난 베이비였을 때는 비교적 작은 부피의 액포를 가지고 있다가 이게 점점 더 영역이 넓어져서 나중에는 식물세포의 거의 대부분은 전부 허연 액포이고 핵이라든가 나머지 세포질은 전부 다 옆으로 다 밀려서 짜부돼 가지고서 좀 지옥철 안에 있는 사람 승객처럼 이렇게 벽에 밀려서 이렇게 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그 액포에는 그 많은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을 저장해 놓는 그러한 기화로 해서 여기에 이 삼투압이라고 지금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삼투라고는 하는 현상은 물이 이렇게 두 영역이 이제 구분이 되어 있을 때 물은 여기서 통과할 수 있고 염분은 이 막을 통과를 못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염분의 농도가 이렇게 많이 있고 이쪽에 염분의 농도가 적게 있다면 물은 어디로 이동을 하겠어요? 예, 물은 이 염분의 농도가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을 해서 궁극적으로 두 개의 염분의 농도를 균형을 밸런스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이제 삼투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다가 액포에다가 많은 염분을 저장을 해두게 되면은 염분이 여기서 소듐 클로라이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소듐이 워낙 독성이 강해가지고 특히 그래서 많은 소듐을 저장해두면 안 되지. 그래서 다른 종류의 염을 저장을 해두면 물이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려는 그 기화로 인해서 세포 자체가 피부가 탱탱해지는 거죠. 보습작용이 돼서.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는 팽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팽압을 통해 가지고서 세포는 세포 내에 부피를 탱탱하게 유지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세포 자체의 신장을 그 압력을 통해서 밖으로 외부로 벽을 밀어내는 힘을 통해서 세포의 길이가 신장을 하게 되는 메커니즘입니다. 마지막으로 세포벽, 식물의 세포벽은 동물이 가지고 있지 않은 세포벽은 주 성분이 셀룰로즈이며 그 옆에 약간 펙틴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같이 좀 추가가 돼서 이루어진 세포벽인데 그것은 우리는 1차 세포벽이라고 얘기합니다. 식물세포가 각 분열 후에 만들어지는 비교적 야들야들 플래시한 이 연약한 그런 세포벽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커갈수록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보호막으로서 심각성을 깨닫고 그 안쪽에다가 1차 세포벽이 형성이 된 그 안쪽에다가 훨씬 더 두꺼운 두 번째 방호막을 2차 세포벽을 리그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주성분입니다. 이것은 매우 딱딱합니다. 이거 분해하려면 거의 이 세상에서 이거 분해를 잘 할 수 있는 효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여기다 깔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세포벽이 이렇게 먼저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 후에 2차 세포벽을 이렇게 두껍게 깔아버리는 거죠. 그거 정도가 이제 일반적인 세포 안에서 벌어진 세포 소기관들과 식물세포에 있는 특이한 점을 언급을 한 것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포 안에 있는 또 다른 기능을 제공해주는 단백질들에 의해서 기능이 제공이 되어주는 세포 골격, 사이로스켈리톤에 대해서는 그럼 이제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가야 되겠죠.